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의 문화유산들을 찾아보고 또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궁을 찾아 떠나는 여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서울에 있는 국보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국립경주박물관과 경주 일대에 있는 국보와 보물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문화유산 해설사로 활동하시는 궁아리 최윤실 해설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주에는 서울에 있는 국보 여행을 했고요. 오늘은 경주로 가볼 텐데요. 국립경주박물관에는 국보와 보물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네, 먼저 살펴보기 전에 국립경주박물관은 어떤 곳인가요? 네, 국립경주박물관은 광복 직후인 1945년 네. 국립박물관 경주 분관으로 출범했습니다. 네. 광복 이전에도 경주에는 박물관 형태의 조그마한 진열관이 있었는데요. 경주 고족보존회라는 단체가 1913년 동부동에 있는 조선시대 경주부의 관아 건물을 이용해 네. 진열관을 열었습니다. 이 진열관은 1926년 조선 총독부 박물관 경주 분관으로 바뀌어 광복 전까지 유지됐습니다. 네. 이러다 1975년 현재 위치인 인왕동에 건물을 새로 짓고 박물관 전체를 옮긴 것입니다. 네. 당시 동부동에서 인왕동으로의 박물관 이전은 경주에서 하나의 문화적 사건이었는데 특히 성덕대왕 신종을 이전할 때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 진열관부터 역사를 따져보니까요. 거의 100년이 넘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인데요. 이 국립경주박물관의 문화재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우선 신라의 금관을 보겠습니다. 네. 신라의 금관은 금관총 금관을 시작으로 금령총, 서봉총, 황남대총, 참마총, 그리고 도굴되었던 것을 회수한 교동금관까지 총 6점입니다. 네. 전 세계에 남아있는 10여 점의 금관 가운데 8점이 한반도에서 나왔고요. 그 중에서 6점이 신라의 것이었습니다. 와. 그래서 신라를 네. 황금의 나라 또 금관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 세계 금관의 8점이 한반도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됐고요. 와, 그 중에서 신라의 것이 6점이었다면 신라의 그 당시 금관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국보 제87호인 금관총 금관, 또 보물 제388호인 금령총 금관, 네. 또 보물 제339호인 서봉총 금관, 또 교동금관과 국보 제188호 천마총 금관, 네. 또 국보 191호인 황남대총 북분금관, 이 6점이 신라 금관인데요. 네. 모두 고분에서 나왔고요. 네. 교동금관을 제외한 신라 금관을 보면 그 형태가 비슷합니다. 아. 한자에 나갈 출자 모양의 나뭇가지 모양 장식과 네. 사슴뿔 모양 장식 등이 거의 흡사한데요. 네. 나무와 사슴은 천상과 지상을 잇는 매개체로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작 시기도 5세기에서 6세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6점의 금관이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금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국보 제87호인 금관총 금관은 처음 금관이 발견돼 금관총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네. 외관으로는 신라 금관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금관총 금관은 출자형 세움 장식이 3단이고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고 직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높이는 44.4cm로 뒤쪽 좌우에 2개의 사슴뿔 모양 장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띠와 출자 장식 주위에는 점이 찍혀 있고요. 네. 많은 비치쇠곡과 구슬 모양의 장식들이 규칙적으로 금실에 매달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 끝에는 가는 고리에 금으로 된 사슬이 늘어진 2줄의 장식이 달려 있는데 네. 일정한 간격으로 나뭇잎 모양의 장식을 달았고 네. 줄 끝에는 비치쇠곡이 달려 있습니다. 또 관모는 얇은 금판을 오려서 만든 세모꼴 모자로 위에 2갈래로 된 긴 새날개 모양 장식을 꽂아 놓았습니다. 네. 이 새날개 모양의 장식 역시 삼국시대 사람들의 신앙을 반영한 것으로 샤머니즘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금관이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긴 한데요. 머리에 쓰기에는 조금 무겁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들긴 하거든요. 네, 사실 금관총 금관은 네. 692g으로 천마총 금관보다는 가벼운 편인데요. 목에 무리가 갈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조선시대 가채나 서양의 가발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었죠. 아, 무게가 생각보다는 덜 나가는데 그래도 오래 착용하고 있으면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삼국사기에 의하면 네. 왕들은 평소에는 새 날개 모양의 금장식을 덧붙인 비단 모자를 썼다고 아, 합니다. 다행이네요. 따라서 네. 국가는 조상이나 음.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등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에만 썼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 말씀을 네. 들으니까 금관의 용도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보물 제338호인 금령총 금관인데요. 네. 금령총에서 출토된 장신구는 모두 크기가 작습니다. 음. 특히 금관은 지름이 16.5cm로 무덤에 묻힌 주인공이 어린 소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네요. 네. 관태에 3개의 세움 장식과 2개의 사슴뿔 모양 장식을 부착한 것은 전형적인 신라 금관과 같습니다. 하지만 곱은 옥이 없고요. 네. 크기가 매우 작은 것이 금령총 금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해설사님, 이 금관은 왕만 쓴 것인가요? 네, 지금까지 출토된 증거로 볼 때는 왕과 왕족이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고분 공원 안에 있는 고분 중에서 가장 큰 고분인 황남대총 네. 국정 무덤은 여성의 무덤이고요. 네. 금령총은 15세를 전후한 아이의 무덤인데도 음. 화려한 금관을 비롯한 금제 장식품들의 상당량이 출토된 것을 보면 네. 금관은 초월적인 권력을 지닌 왕의 상징물이 아니라 왕이나 왕족들이 자신들의 고귀한 신분을 배타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착용한 미세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금관이라는 것이 신분을 나타내는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경주 고분에서 세 번째로 발견된 금관인 1926년 발굴한 보물 339호 네. 서봉총 금관을 보겠습니다. 서봉총은 표주박 형태의 무덤으로 일제강점기 때 철도 기관차 차고를 건설하기 위해서 봉분의 흙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아. 발굴 당시 스웨덴 황태자 구스타프가 참가했는데요. 네. 스웨덴의 한자 표기인 서전과 금관의 봉황 장식에서 한 글자씩을 따서 서봉총이라는 무덤의 명칭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 서봉. 네. 관태에 3개의 네. 세움 장식과 2개의 사슴뿔 모양 장식을 부착한 점은 황남대총 북쪽 무덤이나 금관총에서 출토된 금관과 같습니다. 아. 하지만 안쪽에 너비 1cm의 길쭉하고 얇은 금판 2개를 네. 십자 모양으로 교차시켜 모자 형태의 내관을 만들고 그 교차점, 다시 말해 내관의 꼭대기에 얹은 나뭇가지 3가닥의 끝에 봉황으로 생각되는 상서로운 새 모양 장식, 네. 3마리를 얹어 장식한 점이 특이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내관은 이전에 발견된 금관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라고 볼 수 네. 있죠. 금관이 언뜻 볼 때는 비슷한데요. 모두 다 독특한 특징들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경주 교동의 폐고분에서 출토된 교동 금관은 네. 황남대총 등에서 출토된 전형적인 신라 금관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든 솜씨가 서툴고 다소 빈약한 느낌도 들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단순 소박한데요. 네. 신라 금관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이 금관은 정상적인 발굴 조사를 통해 출토된 것이 아니라 도굴된 것을 압수한 것입니다. 그랬군요. 네, 도굴한 사람은 1969년부터 3년에 걸쳐 고분을 와. 도굴했는데요. 특히 도굴을 위해 고분 바로 근처에 미리 쇠를 둔 뒤 담장 밑으로 굴을 파서 이 금관을 비롯한 많은 유물들을 도굴하는 교묘한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굉장히 계획적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찾아서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네, 맞습니다. 빛도 보지 못한 채 사라질 뻔한 역사가 발견된 것이죠. 네. 그리고 천마도가 발견된 천마총 금관이 있는데요. 네. 전형적인 신라 금관으로 묻힌 사람이 쓴 채로 발견됐습니다. 오. 높이는 32.5cm로 금관 전체에는 원형 금판과 고분옥을 달아 장식했고 네. 금실을 꼬아 늘어뜨리고 금판 장식을 촘촘히 연결했습니다. 밑으로는 나뭇잎 모양의 늘어진 드릭에 2가닥이 달려 있습니다. 네. 이 금관은 좋은 질의 금을 사용해서 견고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출토된 금관에 비해서 실용성이 있고 남성적입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요, 좀 더 당당하고 위풍이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예. 이제 황남대총 북분 금관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황남대총의 북부는 부인대라는 명문을 지닌 금제 허리띠를 통해서 여성의 무덤이라고 추정됩니다. 네. 남부인 왕의 무덤에서는 오히려 금동관이 발견됐어요. 신라의 관은 재질에 따라 금관, 금동관,
은관, 동관으로 나누어지는데 네. 은관은 초기에, 동관은 말기에 이렇게 일부 나타나는 것을 보면 금관과 금동관이 신라 전성기 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관임을 알 수 있죠. 네. 현재 확인된 고신라 무덤 가운데 가장 큰 것이 황남대총인데요. 왕과 왕비의 둥근 무덤이 서로 잇대어져 있는 쌍분의 구조로서 길이는 120여 미터에 달합니다. 와, 굉장히 크네요. 국보 제 191호인 황남대청 북군 고분까지 잘 봤는데요. 지금까지 신라시대 금관 6점을 감상했는데 신라를 금관의 나라, 황금의 나라라고 부를 만하네요. 네, 이 다음 볼 국보는 어떤 것인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인 국보 제29호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아, 그 아름다운 종소리 에밀레종? 맞습니다. 네. 이 종은 처음에 봉덕사에 달았다고 해서 봉덕사종, 네. 또 종소리가 어미를 부르는 아기 울음 같다고 해서 에밀레종이라고도 합니다. 네. 종소리가 하도 맑고 아름다워서 종소리를 녹음해 두었다가 듣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 저도 에밀레종 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장엄하면서도 옥처럼 맑은 긴 여운이 나는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가슴에 울림이 되는 그런 소리였어요. 네, 에밀레종은 절대자의 소리를 표현한 것으로 역시 부처님의 소리를 그렇군요. 네. 종소리를 통해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이 소리는 64헤르츠로 음계로 따지면 도에 해당하는 소리입니다. 도. 네. 아, 약간 낮으면서도 또 그 분위기가 있는 그런 소리인데요. 에밀레종 하면은 또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릴 때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지금은 부분적으로 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네, 제가 에밀레종에 얽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신라 해공왕은 경덕왕의 뒤를 이어서 8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왕의 어머니가 나란히를 돌봤는데요. 네. 사방에 도둑이 들끓고 흉년까지 겹쳐서 세상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신하들은 신성한 종을 만들어치면 악한 기운을 물리칠 것이라며 종을 만들 것을 권유했습니다. 굉장히 혼란하시게 만들어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절대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죠. 하지만 종을 만드는 구리가 부족해 종을 완성하지 못하자 네. 해공왕은 스님들에게 집집마다 시주를 받으러 다닐 것을 명했습니다. 봉덕사 주지 스님이 다 쓰러져가는 가난한 집에 시주를 네. 청했는데 갓난아기를 안고 있던 여인은 가진 것이 없으니 이 아기라도 괜찮다면 데리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하네요. 네, 스님은 차마 그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죠. 네. 백성들의 정성으로 드디어 종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종을 쳐도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네. 봉덕사 주지 스님 꿈에 웬 노인이 나타나서 종을 만들 때 아기를 넣어야 소리가 잘 난다라고 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길로 시주를 갔던 가난한 여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기를 넣은 종이 만들어졌고 네. 또 청아한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데 그 종소리가 에밀레 에밀레 하고 우는 아기 울음소리 같아서 네.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합니다. 아, 이러한 전설 때문에 성덕대왕 신종은 에밀레종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하죠. 굉장히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친 여인 그리고 그의 희생으로 탄생한 종 아무리 현대 과학 기술을 총동원한다고 해도 이런 아름다운 종소리는 만들어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성덕대왕 신종의 몸체에는 네. 두 쌍의 비천상이 그려져 있는데 꽃구름 속에서 향로를 들고 있습니다. 네. 자세히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처녀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요. 색인 수법이 뛰어나 1300년이 지난 지금도 손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와, 정말 그대로 보존하고 있네요. 이 성덕대왕 신종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볼 국보는 어떤 것인가요? 네, 이젠 경주에 탑을 보러 가겠습니다. 네. 국보 38호인 고선사지 3층 석탑인데요. 이는 원효대사가 주지로 있었던 고선사의 예터에 세워져 있던 탑으로 덕동댐 건설로 절터가 물에 잠기게 되자 지금의 자리인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놨습니다. 아, 이 원효대사의 이야기하면 또 로맨스가 생각이 나는데 로맨스가 있었죠? 네, 원효대사는 태종무열왕의 딸 요석공주와 3일간의 사랑으로 설청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있죠. 네. 그리고 원효대사는 당나라로 유학을 가는 길에 동굴에서 목이 말라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보니 해골물을 마셨다는 이야기가 유명한데요. 맞아, 유명해요. 진리는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함을 깨닫고
당시에 유학을 포기하고 신라로 돌아와 일제 유심론을 펼칩니다. 네. 그리고 전국 사찰 중 120곳을 창건하는데요. 고선사지 3층 석탑은 통일신라 전기인 7세기 후반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측되며 전형적인 석탑 양식으로 옮겨지는 초기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원효대사가 당시 지은 고선사지 3층 석탑도 잘 봤고요. 이제 경주 여행의 속도를 조금 더 내볼까요? 네, 이어서 국보 207호 천마총 장리 천마도를 보겠습니다. 네. 장리는 말의 안장 안쪽에 달아 늘어뜨리는 말다래를 의미합니다. 네. 천마도가 그려져 있는 채화판은 자작나무 껍질을 여러 겹치고 맨 위에 고운 껍질로 누빈 후 가장자리에 가죽을 대어 만든 것입니다. 중앙에는 흰색의 천마가 있는데 천마는 꼬리를 세우고 하늘을 달리는 모습입니다. 네. 다리 앞뒤로 고리 모양의 돌기가 있고 혀를 내민 듯한 입의 모습은 신의 기운을 보여주는 것이죠. 천마의 모습이 정말 힘차 보이는데요. 흰색의 천마가 상징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흰색의 천마는 동물의 신으로 네. 죽은 사람을 하늘 세계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했다고 짐작할 수 있는데요. 네. 5, 6세기 신라 시대에 그려진 천마도는 천마의 모습이나 테두리의 덩굴 무늬가 고구려의 무용총이나 고분벽화의 무늬와 같은 것으로 신라 회화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그림입니다. 오. 그리고 신라 회화로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작품으로 그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경주시 일대에 있는 국보를 봐야 할 텐데요. 우리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지로 빠지지 않는 곳이죠? 불국사로 가보겠습니다. 네, 불국사는 통일신라 경도강 10년에 김대성의 발언으로 창건됐습니다. 네.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가 사는 정토, 즉 이상향을 구현하고자 했던 신라인들의 정신세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네. 삼국유사에는 김대성이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을 또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러나 살아생전 절을 완성하지 못해 그 후 나라에서 완성하고 나라의 복을 비는 절로 삼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다보탑에는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던 서름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데요. 1925년경에는 일본인들이 탑을 완전히 해체 보수했지만 그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네, 그리고 네. 기단의 돌계단 위에 있던 4마리 돌사자 가운데 네. 보존 상태가 가장 좋았을 듯한 3마리가 일제 때 약탈당해 아직도 그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불국사에는 탑이 하나 더 있죠? 네, 국보 제21호 불국사 3층 석탑, 네. 석가탑입니다. 네. 이 탑은 무영탑, 즉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석가탑을 지은 백제의 석공 아사다를 찾아 신라의 서울 서라벌에 온 아사녀가 남편을 보지도 못한 채 연못에 몸을 던져야 했던 슬픈 전설이 서려 있습니다. 네, 이 탑마다 또 각자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보탑과 석가탑을 비교해 보면은 석가탑이 조금 더 심플해 보이긴 해요. 네, 맞습니다. 석가탑은 다보탑에 비해서는 간결하고 직선적입니다. 네. 석가탑에서는 1966년 세상을 놀라게 한 보물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네. 그중 하나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입니다. 아, 여기에서 나왔군요. 네, 이를 통해 신라 시대에 이미 목판 인쇄가 시작돼 책이 보급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은 나무에 글자를 찍어낸 인쇄물로 글자가 아주 정교하고 세밀해서 신라 시대 인쇄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때가 시대로 보면은 언제 정도가 될까요? 네,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에 쓰인 글자들을 보면 당나라 측천무후 때 만든 글자들이 발견됐는데요. 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보면 8세기 초에서 중반 사이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신라는 활자술이 일찍 발달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경주에 가면 또 꼭 봐야 하는 또 국보가 있죠. 네, 우리나라 국보 제24호이면서 불국사와 함께 전 세계가 보호해야 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곳이 있습니다. 네. 바로 석굴암인데요. 네. 석굴암은 토암산 중턱에 동해가 바라보이는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석굴암은 신라 경도광 10년 당시 김대성이 창건을 시작해 24년 만인 해공왕 때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내부 공간에는 본존불인 석가열의 불상을 중심으로 그 주위 벽면에 보살상 및 제자상과 역사상 등
총 40구의 불상이 있었으나 네. 현재는 38구만이 남아 있습니다. 아, 이 불상들은 시대를 초월해 아직도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데요. 특히 석가열의 본전불은 석굴 전체를 장엄하고 신비한 세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석가열의 불이 앉아있는 둥근 방의 천정은 돔 형식인데 네. 이는 우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360개의 넓은 돌을 사용해 둥글게 짜맞춘 건축 기법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석굴암은 다양한 학문이 합쳐져서 아름다운 예술로 탄생된 곳이네요. 네, 석굴암의 석굴은 신라 불교 예술의 전성기에 완성된 최고 걸작으로 건축, 수리, 기하학, 종교, 예술 등이 하나로 결합된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저는 이 석굴암에 간다면 특히 석가열의 본존불의 그윽하고 인자한 미소를 오랫동안 감상해보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미소만 봐도 행복할 것 같은데요. 이제 경주 여행에서 소개해야 할 마지막 국보입니다. 우리가 사진만 봐도 금방 알아보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신라시대의 천문 관측대, 바로 국보 제31호 첨성대입니다. 네. 예로부터 하늘의 변화를 하늘의 뜻이거나 하늘의 명을 반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옛사람들은 하늘을 주의 깊게 관찰했는데요. 하늘을 받드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던 그때 사람들은 제단을 만들어 여러 가지 제천의식을 행했습니다. 아, 그래서 해와 달 그리고 별을 관측해 시간과 계절의 흐름을 깨닫고 하늘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우리는 농사를 주로 지었으니까요. 이 기상 관측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겠어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농경 국가로서 비와 바람 등 천기의 변화가 지대한 관심사 중에 하나여서 네. 천문 관측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하늘의 변화는 왕실과 백성들의 평안과 직결되는 신의 뜻이라고 여겨서 네. 항상 주의 깊게 하늘을 관찰하고 기록하였던 것이죠. 그럼 우리 첨성대 사진을 볼까요? 받침대 역할을 하는 기단부 위에 술병 모양의 원통불을 올리고 맨 위에 정자형의 정상불을 얹은 모습으로 높이는 약 9m입니다. 네. 남동쪽으로 난 창을 중심으로 아래쪽은 막돌로 채워져 있고 위쪽은 정상까지 뚫려서 속이 비어 있습니다. 원통부는 부채꼴 모양의 돌로 27단을 쌓아 올렸는데요. 중앙의 창문 아래 12단은 1년에 12달을 의미하고 네. 창문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합한 24단은 24절기를 의미합니다. 정말 과학적이네요. 네, 또한 네. 돌의 개수 362는 음력으로 1년의 날짜를 뜻하고 기단부와 돌의 27단을 합하면 네. 별자리 28수, 28에 정자석 2단을 합하면 한 달 30일이 됩니다. 오. 또 기단의 네모와 꼭대기의 정자틀은 모두 방위를 표시하고 네. 창은 정남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27단은 신라의 27대 선덕 여왕을 상징합니다. 와, 이 첨성대를 보면서도 신라인들이 얼마나 하늘을 공경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살았음을 알 수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천문학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데요. 네. 삼국의 일식 기록과 실제 그것이 일어났는지 비교해보니 삼국의 일식 기록 67회 가운데 80%가 실제 일식이 일어났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 네. 적중률이 80%가 넘는다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중국 한나라의 78%, 동서진의 63%, 당나라의 65%, 또 일본의 일본서기 45%와 비교해봐도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죠. 네, 이 전 세계적으로 봐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독자적인 전문 관측 체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이렇게 국보를 알아가다 보니까 또 한 번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문화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문화재 하나하나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역사가 다 담겨 있고 그 시대 사람들의 신앙까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렇게 보니까 우리의 문화가 더 새롭고 자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우리 문화유산 해설사들도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실 때 저희 하는 일에 대해 보람을 느끼게 되죠. 네.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민족의 정신과 어를 배우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내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고 한국 문화의 우수성도 깨닫게 됩니다. 네. 해설사님 정말 의미 있는 국보 여행이었고요. 앞으로도 문화유산 해설사로서 큰 활약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을 찾아 떠나는 여행 2회에 걸쳐 우리나라 국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의 문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소중함과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궁을 찾아 떠나는 여행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나라 궁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